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 홍성구 기자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학생들이 다 학교로 지금 돌아가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제 개학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앞으로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벌써부터 지금 입학 전형 원서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학자금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시죠. 리처드 명 선생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계약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예. 뭐 인생 살다 보면 계약을 하는 거나 계약을 하는 거나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신경 네. 이 계약하면서 제일 신경이 쓰는 게 학비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네.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들한테 모든 걸 맡겼을 때 이제 학비가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을 선택하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디 지원하는데 그러면 아빠가 물으면 네 어디요 그러면 잘해봐 그리고 나중에 돌아서 이제 학비 계산을 해보죠. 네. 예, 그러고서는 이제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아빠가 계산할 수 있는 학비는 그냥 학교에서 얘기하는 투이션 얼마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뭐 6만 불, 7만 불 버는 가정에서 네. 1년에 들어가는 학비가 8만 2천이 나온다면 안 되죠. 예. 그냥 다 포기하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네. 타주에 있는 주립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타주에 있는 주립대는 재정보조 받아봤자 절반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을 다른데 다 떨어지고 거기만 됐어요. 그러니까 주립대 보낼 거면 그냥 사시는 동네에 보내면 제일 낫죠. 굳이 타주에다가. 네. 하여튼 그리고 여러 가지 입학 사정에서도 앞으로 짚어갈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이번에 그 SAT를 못 치고 네. 뭐 이런 시험들이 다 취소가 되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네. 그 SAT를 봤던 그런 점수들이 10학년 때 점수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그런 입학 사정의 방식이 달라졌는데 그렇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큰 변동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시간이 되는데.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주제로 잡은 타이틀이요. 재정 보조를 실패하는 이유 무엇인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정 보조를 실패하면은 그게 누구 탓인가요? 누구 탓이겠어요? 내 탓이에요? 네 탓이에요? 요즘 진짜 탓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그렇습니다. 때문에 학교도 뭐가 자꾸 많이 바뀌고 정부에서도 뭐 자꾸 줄이려고 그러는 거. 네. 항상 보면 재정 보조가 잘못 나왔다. 네. 예, 그런 게 이제 실패라는 거는 기대치만큼 못 나왔기 때문에 실패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재정 보조를 실패하는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네. 예, 진짜. 원인.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잘못한 거냐, 대학이 잘못 준 거냐. 예. 그건 결국은. 일단 우린 남탓 먼저 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이제 재정 보조가 잘못 나온 실패를 우리가 따지기에 앞서서 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네. 일반적으로는 나는 열심히 다 제출을 했는데 재정 보조 자체가 잘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기초 데이터의 입력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재정 보조가 잘못 나왔다기 전에 그 진행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보다 네. 먼저 신청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그럼 그게 잘못되어 있다면 왜 잘못됐을까? 네. 그리고 신청 자체에 대한 그러면 재정 보조 공식이나 재정 보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데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원인을 못 찾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소크라테스가 한 말 있죠. 네. Know yourself. 그 뜻이 네. 재정 보조를 접근하는 그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 고정관념. 네. 대부분이 재정 보조 준비를 언제 합니까? 대학 가기 전에. 바로 입학원서 내면서 SAT 시험 치르면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 재정 보조에 제출하는 수입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수입에 대한 데이터를 보통 대학을 등록하는 그 시점보다 2년 전 prior year 것을 따지니까 그러면 재정 보조를 우리가 제출하는 그런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를 해서 그걸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예, 예를 들어서 evasion은 불법이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세금 탈세는 불법이잖아요. 근데 avoidance 피해가는 거는 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신청을 제대로 하려면은 준비부터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 접근 방식. 그러니까 빨리 서두는 게 아니라 네.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향이 그러려면 기본적인 재정구조의 이해가 올바로 서서 네. 겸허한 자세로. 거기에 겸허한 자세가 나오네. 예, 그렇죠. 예. 첫째는 예. 겸손해야 돼요. 예. 아, 실패의 기준이 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오, 굉장히 명언인데요. 중요한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런 학자금 신청 때가 되면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연락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근데 묻는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건 자주 봬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알면 나는 다 알고 있다. 네. 다 할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지를 모르는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에요. 네. 예. 하나만 풀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9개가 있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재정보조 신청을 마쳤다고 해서 네. 재정보조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저희가 여러 번 해드렸는데요. 영어는 저 길가에 나와 있는 홈리스 거지들도 영어 잘해요. 꿈도 영어로 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꿈도 영어로 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청은 뭐 서류 내면 신청하는 거예요. 네. 예. 그야말로 네. 맨날 문제 하는데 네. 문제가 문제임. 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을 하려면 정치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저도 매일 아침마다 그 네. 뉴스윅이라든가 그 정치 쪽에 있는 기사들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치 변동에 따라서 경기나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 어니 던킨 그 교육부 장관 있을 오바마 때, 시절에요? 그때도 그 시쿼스트레이션 들어가기 전에 네. 이미 제가 많은 예측들을 한 게 다 맞았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 동네 축구하듯이 이렇게 앞만 보고 뛰시더라고요. 정확한 그 재정을. 그런데 지금 이제 큰 문제가 더 생겼죠. 네. 지금 이 팬데믹 문제로 인해서 그거 심각하죠. 기숙사를 쓰지 못하는데 네. 그 대학에서는 길을 쓰고 기숙사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예, 왜냐? 기숙사 안에 수백 명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당 먹고 자고 하는 비용만 해도 거의 2만 달러 정도에 달하니까 그 기숙사 빌딩 하나가 수익으로 말하면 네. 수백만 달러짜리가 그럼요. 되는 건데 그걸 학교에서 놓치려니까 네. 어쩔 수 없으니까. 왜냐 학생이 등록을 해주고 한다고 해야지 총 비용이 올라가서 그 돈을 연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 주정부에 받을 수 있고 대학의 장학 기금이나 재정보조 기금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네. 아이가 그걸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기금 자체를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무슨 문제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등록을 꼭 시키고자 하는 그런. 네. 예,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도 기숙사는 들어와라 이런 학교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야지 또 주위 부대 시설을 이용하니까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학교 개학을 했더니 코로나 환자들만 자꾸 나오고 지금 심각한 상황.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죠. 차라리 아예 교육비를 낮추던가. 네. 그래서 진짜 온라인의 맨투맨 같은 예.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서 얼마 전에 에모리 대학교 그 법대 학생들이 예, 왜 우리 수업비 안 낮춰주냐 그렇죠. 집단 소송을 하겠다 지금 법대생들 법을 가르쳐놨더니 소송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저도 상당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왜냐면 그 학생들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게요. 교실에서 수업하는 거하고 다르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왜 학교는 수업료를 제대로 다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가격을 낮춰달라 이런. 예. 그러니까 뭐 대학은 선택은 자유.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네. 우리가 재정부조의 선택의 기준이 네. 과연 무엇인가? 선택이 그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를 키워보셨겠지만 재정부조 선택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뭐 돈이죠. 제가 도와줄 수 있냐 없냐. 제가 돈이 학비가 있냐 없냐. 그거 아니면 학교가 얼마나 비싸냐 아니냐. 결국은 그게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근데 학교 입장을 제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그 학교가 우리 아이한테 재정 보조를 얼마나 해줄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그 대학 자체 내에서 줄 수 있는 재정 보조를 받은 후에 선택의 기준은 내 네트 코스트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트 코스트. 그건 근데 이 내 코스트를 계산할 수 있다면 이미 그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3만 5천 원, 3만 5천이래, 3만 5천 네. 달러짜리 네. 그 주립대를 가는데 내 비용이 1만 5천 달러가 든다면 네. 8만 달러짜리 대학을 보내는 데 있어서 내 비용이 8천 불밖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죠. 학생들은 뭐 더더군다나 모르고. 더군다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굉장히 잘 찾으세요. 네. 지문이 지워지신 분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어이구. 하루 종일 끼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빨리 회개해야 되겠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접하세요. 아이고 저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퍼즐을 맞추려면 네. 완벽하게 맞춰야 되는데 듬성듬성 많다 보니까 그 뚫어진 구멍에서 많이 이렇게 물이 새어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원리 원칙부터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필요한 정보만 구하려고 하시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1층부터 져야지. 그렇죠. 왜? 기초를 튼튼하게 먼저 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뼈대 세워놓고는 위층서부터 지어 나오면 됩니다. 아, 희한하게.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정보조의 그 공식과 그 방식, 네.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순종의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요? 네, 항상 복종 아니고 순종. 네.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이렇게 순순히 따라오는 거고 복종은 막 억지로 강제로 때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도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차이도. 네. 멋있는데요? 네. 그냥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해가 안 되면 외워라. 복종은 외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공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예, 무조건 우리가 뭐 말하는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에서 연방 재정보조만 계산하기 위한 공식과 네. 어울러서 그걸 우리가 Federal Methodology라고. 네. 근데 사립대에서는 자체 기금이 몇만 달러씩 아이들을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FAFSA 뭐 106개 문항에서 넘어오는 거 그거 갖고 알 수 있냐. 왜냐하면 연방 정부는 이퀄 오퍼튜니티를 주기 위해서 네. 미니멈 데이터만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쉽게. 네. 근데 요즘에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세청의 IRS에 다이렉트 트랜스퍼라는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넘어오는데 자기도 볼 수 없어요. 그냥 트랜스퍼드라고만 찍혀요. 그냥.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죠. 물론 자기 세금 보고를 봤는데 첫째는 부모가 자기 세금 보고를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그죠? 네. 그리고 그게 트랜스퍼는 됐는데 학교에서 그걸 계산을 할 때 제대로 한 거냐 아니냐도 검증이 힘들잖아요. 이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나중에 역추적이죠. 네.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보조의 역학조사. 괜찮은 말인데 재정보조의 역학조사. 네. 그건 어필을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예. 좋은 말입니다. 제가 칼럼 제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재정보조의 추적을 역학. 해야 되는군요.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항 중에 그러면 재정보조의 구성이 어떤가? 그러니까 매번 비슷한 말들을 하지만 타이밍에 따라서 이번 신학기에 12학년에서 올라오면서 입학원서를 내고 재정보조 내야 되는 그런 처음으로 겪으시는 분들이 매년 나오잖아요. 네. 마치 재정보조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데이터와 이런 설명을 드려도 네. 샘솟는 물과 같아요, 그냥. 계속 그 지역에서 새로운 분들이 올라오니까 그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네. 또 이미 겪으셨던 분들은 또 환경과 정책이 달라지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되지만 이제 기숙사를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총 비용 자체가 줄어들었을 때 네.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거냐 불이익이 될 거냐. 아, 진짜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예. 멀쩡하게 대학에 입학할 때는 저희가 장학금을 몇만 불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학년 올라가면서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 기숙사 안 쓸 거면은 장학금 줬던 거 뭐 몇만 불 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역으로 지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총 비용, 네. 그러니까 total cost of attendance라는 건 뭐예요? 이제 등록금, 네, 등록금. 그다음에 룸앤보드. 네, 네. 룸앤보드 뭐예요? 거주 비용. 네. 저 뭐 리드맨 블루스, 네. 룸앤보드. 네. R&B, 네. 예, 룸앤보드, 기숙사비, 그러니까 자고 먹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 식비도 포함되는. 그럼요, 기숙. 어코모데이션 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책값, 아. 그다음에 교통비, 네. 각종 피들이 엄청 많아요. 네, 네. 예, 뭐 UJ만 하더라도 한 12가지 정도 돼요. 그렇죠. 뭐 예, 학생회비부터 해서 뭐 그죠? 테크놀로지 피, 뭐 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 라이브러리 피, 얼럼나이 네. 피, 튜션 피, 그렇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 네. 예. 그런데 그거 알로서 용돈까지도 원래 포함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펜실베니아의 어떤 곳은 산 넘고 고개 넘어서 한 들어오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네. 예. 거기서 용돈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 어. 어떻게 그런 거 누가 그랬죠? 어떻게 빵만으로 살 수 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물도 먹어야지. 아, 그게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씨야. 그래서 네. 그 총 비용에서 이 가정에서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가정 분담금이 만들어지는데 그 분담금 세 종류가 있어요. 네. 예, 페더럴 메서더리지 주정부 그러니까 연방 정부 주정부 네. 보조금 계산하는 데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학교 자체 내 기금을 계산하기 위한 거. 예. 그게 굉장히 큰 학교들이 많죠. 네. 예, 그리고 또 부모가 해주는 것도 보조예요. FM 장학금이라고 하죠. 예. 네. 마다 장학금. 예, 그러니까 페더럴 메서더리지가 아니라 이건 네. FM은 네. 파드 모드. 근데 네. 그렇게 서포트하는 것 자체가 재정 보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529 플랜이라든가 에듀케이션 IRA, 코브델 세이빙스 어카운트로 학자금 저축 플랜을 가지신 분들이 불이익을 크게 당하는 이유가 예. 학교에서는 그 돈은 워낙 이 학자금으로 쓰기로 예정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돈부터 먼저 써라. 그래서 가정 분담금을 비슷한 비용의 금액이 있었을 때보다 한 5배 정도, 500% 정도 올려줘요. 그래서 재정 보조가 확 줄어들어서 네. 그 돈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플랜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을 따져봐야 돼요. 그 엑스레이를 찍어갖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기숙사비가 지금 주 정부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 주가 어떤 주냐에 따라서 물론 조지아 같이 좀 저렴한 데도 있지만 네. 뭐 캘리포니아 같이 엄청 비싼 데도 있고 뉴욕 같이 엄청 비싼 데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면 한 $2만 정도를 예상을 해봤을 때, 1년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8만 불 정도가 들어가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있는 사립대라고 가정해 보죠. 네. 근데 사립대는 가정 분담금을 뺀 다음에 재정 보조를 보통 한 92에서 100%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무상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차지하는 비용들이 거의 한 8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적게는 70에서 86%. 무상 보조. 예. 안 갚아도 되는. 그렇죠. 네. 그랜트나 스칼라십. 네. 스칼라십 꼭 똑똑해서 아니에요. GPA가 2.0만 넘어도 받는 니드 베이스 스칼라십이 더 많습니다. 예, 2.0 못 맞는 게 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0 못 맞으면 학교 다니게 하면 안 돼요. 혼내야 돼요. 아주. 그건 고의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보죠. $8만 어떤 사람이 가정 분담금이 $10,000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럼 $70,000가 나오는데 거기서 100%를 주는 학교는 7만 불을 다 받는데 네. 그 중에서 만약에 85% 뭐 80%를 하죠. 네. 그러면 그 $7만 80%니까 $56,000 정도를 받았던 사람이.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56,000을 평균 받게 되면 나머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약 24,000만 내면 가는데 네. 기숙사비가 빠졌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60,000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거기서 $10,000를 빼버리면 5만 불밖에 안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서 80%라면 $40,000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이 $80,000 있을 때 무상 보조금이 훨씬 많잖아요. 56,000을 받는데 여기는 4만 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이 기숙사비 대개 사립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도리가 좀 있는데 네. 주립 때는 거의 대부분이 주정부 연방 정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리죠. 음. 그러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는 자기네가 주는 무상 보조금이 수만 달러에 이르는 분들이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디펜스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네도 그 기숙사 시설이나 들어오는 수익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줄이는데 그게 타산이 안 맞는 경우는 아예 그냥 요즘에는 확 잘라서 나와요. 지난주에도 어떤 학생이 예.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그 굉장히 저소득인데 네. 그 제가 USC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네. 작년에 받았던 것보다 2만 달러가 줄어서 나왔어요. 예. 아 2만이 아니죠. 2만 6천 달러가 줄어나왔어요. 와. 근데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없이 그냥 줄어. 예, 그냥 줄어들어서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학교 나오지 말라는 어필을 얘기죠. 지금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도래하고 있죠. 요즘 같은 시절에 대학에서 일부러 학생들을 떨궈낼 이유는 없잖아요. 뭐 떨구지 않더라도 대개 어떻게 먼저 제스처를 하냐면 학부모 융자를 신청을 해라. 그래서 연방 정부한테 그 빚을 떠넘기는 거죠. 왜냐하면 네. 플러스 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Parent 그렇죠.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 예. 그 플러스 론은 모자라는 금액, 총 비용에서 재정 보조를 받은 뺀 다음에 모자라는 금액에 한해서만 그 해주니까. 네. 예. 이 학교들이 진짜 머리를 많이 쓰고. 예, 그러니까 기숙사비가 빠졌을 때는 네. 저소득층은 사실은 넷 코스트를 지불하는 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이제 인컴이 만약에 이제 8만 달러가 넘어가고 음. 10만 달러, 12만 달러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정 분담금이 워낙 높았잖아요. 네. 한 2만 5천, 3만 달러 정도 됐으면 음. 그 나머지 차익에서 주는 거는 연방 정부, 주정부만 주고 네. 자기네 학교 기금은 거의 안 줘도 되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8만 달러에서 어떤 사람이 뭐 만약에 3만 달러의 가정 분담금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원래는 지금 5만 달러를 재정 보조를 받는데 그중에 무상 보조가 80%라고 그러면 5, 8, 40, 4만 달러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3만 달러 가정 분담 된 사람이 만약에 이게 6만 달러로 떨어졌다면 3만 달러에 대해서 80%면 뭐 얼마 더 있어 18,000밖에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차액을 내는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들더라도 지금 가정분담금은 줄어들질 않는다는 않기 게 지금 때문에 문제예요. 거기서 나머지 차액 부분 financial need라고 합니다. 그거를 네. 거기에 대해서 퍼센트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학교 자체 내에서는 연방 정부나 주정부 금액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기초로 하되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자기네 예산에서 삭감을 해버리는 거죠. 네. 야, 이거 참 심각하네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수입이 줄어든 부모님들이 더 많을 텐데. 그리고 더 어리석은 케이스. 네. 예. 기숙사도 다 오픈이 돼 있어요.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자제분들이 네. 님들께서 네.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아빠 뭐 밖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아파트를 얻어서 그 나이 때는 그래요. 네, 자유를 찾아 방황하는 나이. 그게 이제 우리가 되게 재밌게 살죠. 네. 애니멀 하우스라 되게. 네. 그래서 나오면 서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내면 훨씬 더 싸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저도 들었던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나와버리면 네. 기숙사비를 자동적으로 하나도 못 받고 총 비용 자체가 그게 빠진 금액이 돼서 낮춰지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더 많은 그리고 또 차도 굴려야 되니까. 그렇죠. 운전면허 갖다 갖고 네. 뭐 보험료만 해도 엄청나게. 한 6개월에 한 900불 막 환불 될 텐데,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의 재정 보조 그의 현재 변화되는 이 실태, 따른 우리가 그 대처 방안을 어떻게 현명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지금서부터 설계를 하고 나가는가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무상 보조와 유상 보조가 있는데 네. 이제 재정 보조라는 게 그 무상 보조는 뭐예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예, 거고. 그런트나 스칼라십. 네. 근데 장학금, 그러니까 학교가 선호하는 학생한테 우리 학교 좀 와라 그래서 이렇게 장학금을 던지잖아요. 네. 그것도 보조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받은 만큼을 빼고 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받고 또 무상 뭐 다른 엑스트라 니드 베이스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유상 보조라는 거는 아이들이 하는 이제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이제 학교에서 그만큼 일을 해주는 건데. 네, 근로장학생 같은 거. 예, 근로장학금이라 하죠, 보통. 네. 근데
어느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네. 주말에만 나가서 미니멈 웨이지로 일할 수 있는 고액수. 한 달에 몇백 불 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줄 수 있는 게 보통 4,000불이었지만 요즘에 5,000불도 나오는 걸 봤고요. 뭐 전체 학비면 정말 얼마 적은 아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좋아요. 일단 크레딧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대개 한 1,500에서 2,500 정도밖에 안 주는데 그래도 상징적이죠. 근데 그 재밌는 게 네. 그 금액이 어워드는 되지만 네. 등록금에 바로 반영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부모가 내야 되고 아, 그리고 그다음에 일을 해야지 크레딧을 아이한테 주는데 아이가 네. 그 돈은 부모한테 안 주죠. 그리고요. 그 일자리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자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빨리 움직여야 돼요. 아, 영어에 the early bird gets the worm. 예?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빨리 없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경쟁이 심한 곳이 있어요. 도서관이라든가 뭐 네, 이런 맞아요. 거. 네. 제일 힘든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 예, 교수 연구실. 아, 거기는 시간에 딱 끝나고 나오질 못해요. 야, 이것 좀 봐줄래? 이러면서 안 봐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골라야 돼요, 이것도.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요즘에 학교에서 재정 보조의 측면에서 부모가 서포트 해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근데 부모가 서포트 하는 것도 재정 보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 그리고 부모. 네, 그러니까요. FM 장학금. 예. 그래서 그 부모가 서포트 하는 거는 그 굉장히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재정 보조 어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록금이 모자라는데 학교에서 잘못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파셜 페이먼트를 만들어 놓고 1차를 한 다음에 네.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플러스 로우는 한 학기에도 몇 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부러 등록한다고 다 해서 그거부터 내버리면 학교에서는 어필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전략적으로 측면도 접근을 해.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어요. 그 융통성이라는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 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실 게 아니라 질문하면 돼요.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눠서 내면 되겠느냐? 이렇게 좀 학교에다가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재정 보조에서 네. 이제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입학 원서를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커먼이나 이런 데 묻지는 않지만 사립대 같이 이제 재정 보조를 많이 해주는 그런 대학에서 네. 그걸 물어보죠. 당신의 부모가 얼마나 서포트할 수 있냐. 학교에서요? 그렇죠. 그 애플리케이션에 물어보죠. 당연히 예. 근데 이미 세금 보고 된 거 보면은 재정 상황이 다 나오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라는 데 굉장히 주안점을 둬야 돼요. 니드 블라인드라는 거는 재정 보조 신청 유무나 재정이 얼마나 보조가 필요한지의 유무가 입학 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일부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혹시 그런 거 신청 때문에 합격률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감으로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4.0 기준에 2.0이면 졸업만 할 수 있으면 자기의 가정 형편에 맞춰서 충분히 대학만 잘 선택을 하면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재정 보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연방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드 블라인드라는 거를 충분히 아시고 만약에 재정 보조 안 받겠다. 그럼 진짜 안 줘요. 그래요? 하긴 돈 필요 없대는데 학교 입장에서 너 그렇지 않느냐. 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갑자기 상황이 변했다고. 네. 근데 어떻게 부모의 수익과 자산 상황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변해요. 그냥 물론 작년에 쿼터 밀리언 벌었다가 뱅크럽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못하죠. 스페셜 서컴스턴스라는 거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스페셜 서컴스턴스가 갑자기 뭐 직장을 잃어서 완전히 그거 돼버렸다는가 아니면 갑자기 엄청난 메디컬 비용이 발생했다는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입증을 하고 거기서 나갔을 때 그런 거를 근데 뭐 학교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아니면 한 학기 쉬고 와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다시 부모님 잡은 다음에. 네. 사실 그런 케이스 정말 많아요. 한 학기 뒤에 다시 와라라든가 1년 뒤에 다시.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또 가는 학생들. 네. 그래 이제 재정 보조에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재정 보조의 쓰나미. 대비 안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팬데믹으로 언임플로이먼트 베니핏을 받은 게
다 인컴이거든요, 원래. 그 다 과세 대상이더라고요. 그럼 과세 대상이죠, 당연히. Unemployment Benefit은 나중에 전부 다 과세 대상이에요. 네. 보통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그 수입이 있는데 네. 재정 보조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음. 연방 정부가 절대로 어리숙한 게 아니에요. 네. 네. 약간 참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게. 잘 알겠습니다. 그 요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려야 될 부분이 요즘 대학 재정 보조 실태, 실질적인 재정 보조 상황.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요즘 대학들이 어떤가요? 일단 재정 보조 내역서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되게 신입생 재정 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재학생들을 하는데 네.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일단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의심부터 해라. 아, 네, 받은 내역서를 네. 그냥 지나치거나 그거 하지 말고 과연 내가 형평성에 의해서 대학의 평균치만큼 제대로 받는지 먼저 파이낸셜 엑스레이를 찍어야죠. 네. 준비도 준비지만 그건 시작하는 애들이고 네. 중요한 건 재학생들이 더 문제예요. 왜냐? 재학생들이 지금 받은 재정 보조가 변동사항이 너무 많아요. 아, 이번에 기숙사 문제도 있고 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숙사뿐만 아니라 대학에 재정이 없는데 그렇죠. 재정 보조 기금이라는 거는 스쿨 인다먼 펀드예요. 그거는 이제 관리를 하는데 네. 그걸 관리하는 트러스티가 음, 그 자금을 어디에다 묶어 놓느냐에 따라 달라요. 수익률이. 그렇죠. 그 수익률을 뭐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지만 네. 뭐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죠. 그 부동산에다가 엄청나게 묶어 놨는데 어우, 갑자기 버블 해서 뭐 제 NIU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그때 갑자기 재정 보조 주는 게 86% 정도 평균에서부터 갑자기 67로 떨어져 버리고 네, 맞아요. 그때 그런. 그리고 어필해도 네고시에이션도 잘 안 해주고 네. 지금 그런 대학 지금은 대학이 문 닫는 대학들도 있어요. 맞아요. 예, 매년 저희가 이제 대학의 코드랑 이런 걸 다 정리를 합니다. 네. 요 때가 그런 시기예요. 저희가 이제 네. 그 대학의 이제 2020년, 21년 그 학기에 관한 총 비용이 이제 어나운스가 정확하게 돼갖고 데이터가 종합되는 그런 시기인데 네. 갑자기 코드가 없어지는 아유. 경우들이 있어. 자격을 잃거나 아니면 문을 닫았거나. 네. 예. 일단은 저희가 의심해라라는 거는 저희가 알아듣겠는데, 근데 의심만 한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 오늘 우리가 선택과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는 곳으로 향해야 되겠죠. 예, 우리 선택의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학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네. 그 대학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원하는 대학을 네. 예, 그리고 그거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지 재정 보조도 극대화를 시키고 합격률도 높일 수 있는가. 네. 이런 전략적인 그런 내용을 두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네.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죠. 예.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학의 재정 보조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데 나는 잘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니까 궁금한 거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AGM 인스티튜트 리차드 명 대표님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연락해 주시면 답변해 주실 겁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